자, 우리 HLB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HLB의 주가 전망을 해드리는 영상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녹화를 해왔지만, 자, 그러면서 최근 유독 더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었죠. 바로 시황적인 측면입니다. 우선적으로 HLB라는 종목의 개별 이슈와 개별 모멘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기는 한데요. 이런 걸로 주가가 물론 더 많은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첫 번째 우선적인 조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해요. 근데 요즘 같은 상황, 다음에 어떤 일정과 이벤트를 대기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과 시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 그 다음에 매크로에 대한 내용들, 이런 걸로 인해서 HLB 주가도 같이 변동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너무 HLB라는 한 종목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때로는 HLB의 개별 모멘텀에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집중하고 치중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 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황적인 측면, 시장의 변동성, 그 다음에 매크로의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딱 국내 시장 변동성 정도로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10월달 들어서 퐁당퐁당 연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3분기가 끝나고 인사드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0월달도 한 주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쨌든 10월 20일까지 C1으로 가느냐 C2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주가의 방향성이 단기간 한 번 더 잡히긴 잡히겠죠.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질적으로는 C2 간다라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드렸어요. 근데 혹시나 C2로 분류가 된다면 두 가지가 걱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경쟁사의 약품인 BMS의 옵디보가 HLB의 리보세라닙보다 더 먼저 우선적으로 FDA 허가가 나타날 경우 상대적인 것들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일단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기간적인 거예요. 기간적인 거, 그 다음에 시간적인 거.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성질이 급해요. 주식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성질이 급하지 않고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예적금이나 채권, ETF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세요. 그나마 그 중에서 조금 덜 보수적이신 분들이 인덱스 같은 거 좀 매매하시긴 하시고요. 아무튼 주식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지금은 시간적인 거, 기간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HLB의 약물에 대한 데이터, 임상에 대한 데이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좋아요. 흠잡을 게 없습니다. 자, 하지만 내놓은 데이터가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FDA 허가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변수라는 것은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FDA 허가라는 일정을 앞두고 그 앞에 기간적으로 C1으로 가면 2개월, C2로 가게 되면 6개월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시간적인 딜레이로 인해서 주가의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 하지만 본질 자체가 흐트러진 건 없다. C2로 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약물이지만 이제 막 세상에 내비추기 전에 제대로 어쨌든 심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솔직히 본질하고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C1 가느냐 C2 가느냐는 HLB의 가치에는 크게 희석되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 일단 지금은 시간적인 리스크만 고려를 하자라는 거, 요것만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장 기준으로 했을 때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다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도 0.8%대, 나스닥 1.2%대, S&P 500도 0.9%대. 자,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굉장히 충격적인 게 있죠. 상해 종합지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8%대 폭등, 항생도 2.8%대 급등,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0.2%대 상승, 그 다음에 프랑스 소폭 상승, 독일 소폭 상승, 영국은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이미 내용들을 다 보셨겠지만 미국의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크게 내리느냐 마느냐, 이 가능성에 대한 전망치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주가지수와 매크로의 변동성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매달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는데 일단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고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 세 번째는 생산 지표입니다. 이 각각의 매달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면서 이걸로 인해서 고용이 잘 나왔대, 그럼 주가 또 올라가는 거고, 소비가 많이 위축됐대, 그러면 주가 또 빠지는 거고, 생산 괜찮대,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기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매달 발표되는 지표들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등락을 나타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 큰 틀에 있어서 경기 침체라는 리세션의 우려감과 정말로 실제로 리세션이 얼만큼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계산을 하면서 이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일부 지표들의 페이크를 우리가 구분과 선별해낼 수가 있고, 거기에 맞는 투자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겠죠. 아니, 우리가 경제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리세션이라는 거를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리세션이 오는 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일단 첫 번째, 미국의 GDP가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쿼터 기준으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여야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용과 실업률이에요. 고용과 실업률이 각각 또 어느 정도의 기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경기 침체를 확실하게 가리키고 거기에 아예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기 침체가 오는 건데, 그러면 미국의 GDP라든지 고용 실업들 이런 것들 지표들과 흐름들을 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논하겠죠. 실제로 주가나 매크로도 이런 계산 때문에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기대치가 높았던 나머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 다운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순환매를 그리고 있지만 AI라는 테마가 지금 이제 한풀 꺾였죠. 그러면서 다른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완성차 쪽으로 GM이라든지 테슬라 이쪽으로 또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회로 여러분들 잘 포착을 할 필요가 있고, 자 이렇게 AI에 대한 모멘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 다 꺾이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주가가 많이 못 올랐던 전기차 섹터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에도 반도체 다음으로 또 큰 섹터가 몇몇 후보군들이 있지만 그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또 배터리 2차전지 쪽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놈의 금투세 때문에 금투세 간보기를 하는 동안 코스닥 10개 중에 7개가 마이너스, 100개는 반토막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조건 금투세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같이 빠졌던 부분들도 있지만 빠진 거는 그렇다 쳐. 근데 빠진 거는 글로벌리 다 같이 빠졌는데 올라오는 거는 다른 전 세계 시장은 올라오지만 우리나라는 못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 이건 아무래도 금투세의 영향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하루빨리 이 금투세에 대한 이슈가 마무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지금 이러고 있는 시간들도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부양책을 펼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0조 위안이래요. 1880조 원을 쏠 준비를 마쳤다라는 블룸버그의 기사가 있었는데,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자마자 바로 중국이 경기 부양을 펼쳤어요. 중국이 경기 부양을 펼치면은 장단점들은 있습니다. 제가 영상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홍콩 포함해서 플러스 홍콩 포함해서 아직까지 3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중국이 강하면 우리나라도 일부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추가적으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펼쳐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다면은 상대적으로 달러는 약세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달러 약세로 당연히 또 원화는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건 그만큼 또 엔화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또 부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나리오들도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면서 제조업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된다면 제조 생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에 원자재라든지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격이 튀게 돼요. 이런 가격이 튀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겐 독이 되겠죠. 물가라는 게 다시금 상승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러한 악영향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부양책이 적당한 수준은 괜찮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열돼서 너무나 많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풀었을 때는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도 높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중국만 놓고 봤을 때는 중국 안에서는 어쨌든 호재긴 호재죠. 자,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중국 역사상 최대의 채권 발행이 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이전 최고치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4조 위안, 대략적으로 753조인데 이번에 발표된 이슈는 1882조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시장이 반영이 될지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LG 엔솔로 4680 배터리를 주문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월에 양산이 돌입된다라고 하는데 이 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5개 공정인 습식 공정에서 10개의 건식 공정으로 공정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확인된다면 배터리의 가격을 최소 20% 이상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가가 다운된다라는 건 그만큼 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고, 전기차 완성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ESS 시장,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서 1위 업체로 거듭났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똥값이 된 걸 싹 다 주워가지고 ESS 설치를 겁나게 공격적으로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 잘 보셔야 되는 거고, 2차전지 산업과 전망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0월 4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글로벌 전기차 출하량이 어떻습니까? MOM 전월 대비해서 플러스 5%대, YY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14.6%,
9%대,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도 MOM 전월 대비 플러스 6%대, YY 플러스 14.7%대.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주가라는 것을 계산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P, Q, C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격 곱하기 수량 그리고 비용을 빼면은 그게 이익이 되고 그 이익이 결국에 주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수량입니다. 수량. Q예요, Q. 퀀티티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프라이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올라가면은 어쨌든 하락은 멈추게 됩니다. 코스트,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선 제외하고요. 자, 그래서 기업의 이익을 계산할 때 세 가지 지표가 있지만 P 올라가야 되고 Q 올라가야 되고 C는 떨어져야 되거든요. 일단은 Q는 올라가고 있고 P는 중립인 거고요. C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중립. 그래서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반등세를 보여줄 폼을 잡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2차 전지도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고 있죠. 2차 전지 영상만 별도로 한번 또 추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HLB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외국인, 기관, 금투, 연기금까지 조금 공격적인 매매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일정을 기다리는 동안에 혹시나 시장이라도 안 좋으면 매매를 해가지고 보유를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시장도 좀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은 중립 기어를 놨을 때 밑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없는 평지까지 왔기 때문에 굳이 포지션을 비워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좋은 재료가 있지만 시장이 안 좋으면 오히려 포지션을 비워놔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립 기어로만 놔도 슬금슬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시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리 전 세계 증시가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HLB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 속에서 무난한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줄 테지만 HLB는 뭐 시장도 물론 중요해요. 시장이나 시황도 너무나 중요하고 이걸로 인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예측할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개별 이슈다라는 겁니다. 그 개별 이슈가 10월 20일 전까지 일단은 C1 가느냐 C2로 가느냐가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이에 따라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건데 이제 조만간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거 변동성이 꽤 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주가가 별다른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런 생각이 안 드실 수 있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주가 변동성이 이유도 모르게 엄청 급등락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에 공들여서 보유해오고 있는 이 메인 종목이 갑자기 급락이 나타나. 그거 정보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시간 다 날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 10월 20일까지는 김 대표의 무료방에 한번 꼭 오셔가지고 들어오신 다음에 알림을 다 꺼두셔도 돼요. HLB의 변동성이 갑자기 크게 나타날 때 그때 딱 열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HLB도 개별 이슈가 발표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차근차근 하나씩 발표가 될 거고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또 경쟁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메신저 소통밖에 없을 것 같다. 유튜브를 녹화해서 올려드리면 그걸 또 제가 녹화하고 준비하고 여러분들 시청하는 시간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게 되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무료방에 들어오셔서 알림 꺼두셔도 상관없으니까 꺼놨다가 HLB 변동성이 클 때 다시 켜서 딱 내용을 확인해 보셔라.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저한테 고마워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HLB라는 키워드를 걸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잘 시청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HLB 영상 안에 LB 포함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같이 드린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을 브리핑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공휴일이 지나가면 이제 쉬는 날이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도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무료방에 오셔서 정말 다양한 도움들을 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 김 대표의 무료방에 입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머니코드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입장하시고 알림 꺼두셨다가 원하실 때만 원하시는 정보를 참고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